사막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K2 전차 합동훈련 실시했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대로템이 현지에 가서 5km밖에 표적을 맞췄는데 K2 전차 사거리는 원래 3km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야,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이다 이랬는데 그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라든가 이집트 이런 쪽에 그리고 최근 K2 전차가 사막 지형과 고온 환경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면서 성능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성능을 기반으로 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K2 전차가 이 중동 시장에서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매력적인 지금쯤 1000대쯤 팔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도전자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게 냉정한 반응이고 그럼 평가가 좋은 거는 거짓말 아니냐? 국뽕 아니냐? 아닙니다. 평가는 정말로 좋아요. 지금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K2 전차 합동훈련 실시했을 때 평가가 되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K2 전차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중동 전차 시장을 조금 분석해봤을 때 지금 현재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는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그 다음에 유럽산이 소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5, 그 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2,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렇게 있는데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방에 몇천 대 정도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일단 1차 이라크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대량으로 공여를 하거나 아니면 평화협정의 대가로 생산 권한을 줘가지고 많은데 너무 무겁습니다. 거의 한 68톤, 9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다리를 못 지나가는 것도 많고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물론 엔진 출력이 좋은데 연비가 극악이에요. 산유국이니까 연비가 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비가 나쁘면 기동을 할 때마다 보급을 해야 되고 보급을 할 때 적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M1A1 에이브람스는 이게 연비가 나쁜 이유가 가스터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을 전차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지금 K2 전차 대비 거의 한 서너 배 나쁩니다.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화력이 약합니다. 포탄은 똑같은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 구경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를 다는 단위인데 우리 K2 전차는 55구경장, 그 다음에 M1A1 에이브람스는 44구경장이라서 포탄 길이가 짧아서 사거리도 짧고 관통력도 한 10% 정도 낮습니다. 대신에 방어력은 굉장히 좋아요. 막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 레오파르2는 M1A2 에이브람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65톤이라서 K2 전차가 훨씬 무겁고 대신에 공격력은 K2 전차 동일한 55구경장 장포신 120mm 활강포를 가집니다. 하지만 납기 문제가 있어서 대규모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레오파르트2 A5 전차는 원래 사우디 수출 대량 수출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소수만 수입되는데 이런 납기 지연과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잘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수입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쓰고 난 다음에 사는 국가가 아무도 없어요. 수출이 쫑났습니다. 러시아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예전 전쟁에서도 이 좀 잘 터지고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K2 전차는 이런 경쟁 전차에 비해서 일단 이 사막 지역에서의 훈련과 공동 테스트를 통해서 사막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든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인정받았고 기본적으로 성능상으로 무게가 55톤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어느 정도 교량은 다 지나갈 수 있는 데다가 실제적인 기동성, 그러니까 최고 속도는 뭐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K2 전차 다 70km거든요. 실제적인 기동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화력, 기동성, 방어력에서 우리가 하는데 10톤 정도 가벼우니까 방어력이 약한 거 아니냐. 특히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오해를 한 겁니다. M1A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K2 전차가 훨씬 작아요. 작은 거는 필요 없는 부분에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를 해서 포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그 부분이 장갑이 없으니까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장갑이 남아있는 부분의 포탑 장갑 두께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입고고 현가 장치도 중요합니다. 유기압형 ISU 현가 장치라는데 현가 장치는 서스펜션 이런데 판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금속을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충격 흡수 능력이 좋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의 이미 그 산업혁명 그러니까 현지 생산 이걸 우리가 폴란드에서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고 이집트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도 이제 파워팩이라든가 아니면 포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 수출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협력에서도 열려 있다. 그래서 K2 전차가 지금은 아직 한 대도 중동에서 팔린 게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라든가 이런 이집트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합동 훈련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은 K2 전차 중동 훈련에서 5km밖에 표적을 맞췄는데 K2 전차 사거리는 원래 3km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야,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이다 이랬는데 네. 그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K2 전차 사거리가 3km는 맞는데 네. 튀르키예 기술 수출을 할 때 네.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야, 사막 지형이라든가 중동 지방에서는 장거리 사격이 필요하니까 5km 내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현지에 가서 5km 밖 사격을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5km밖에 표적을 맞는 게 이제 뽀록 혹은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던 기능인데 한국 지형에서는 전자포로 5km밖에 사격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다 산이고 하니까. 예, 대부분 교정거리는 2km 이하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좀 안 알려져 있다가 이제 사막에 가니까 이게 다시 재성능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 약간 제로백이 오히려 성능보다 훨씬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계기로 해서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의 국산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진은 이제 국산화했지만은 변속기는 독일 제품에 의존해서 뭐 반쪽짜리 국산화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일까요?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건데 왜 결합을 했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전차를 통째로 뜯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결합되면서 전차의 구동 부분이 고장 나면 이 파워팩만 간단하게 크레인으로 뜯었다가 새 걸 넣으면 다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현대적인 주력 전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파워팩을 원래 만들고 난 다음에 전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적이 있지만 K2 전차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독일산 전차 파워팩을 쓰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K9도 독일산 같은 회사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자동차 기술 발전하게 국산화에 좀 희망이 보여서 도전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원래 독일산 파워팩에 맞춰서 생산한 K2 전차의 설계를 바꾸면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지적 대상거리를 피해야 되니까 엔진 크기는 똑같고 출력도 비슷한데 안에 내부에 대한 배치나 생긴 거 모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만들기는데 검증하는데 좀 원래 성능을 충족한 게 어렵고 그래서 3차 양산에서는 이제 엔진까지는 그래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변속기 내구성 뭐 7,600km 이상을 무고장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의 7,000km 가까이 가다 고장이 한번 났어요. 제가 이 변속기 만드는 그 기술 상무님도 만나뵀습니다. 정말 거의 그때 진짜 진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게 그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애들한테 니네들 그래서 진짜 7,000km 이상 작동을 시켜봤냐? 해봤대. 그런데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그 엔진이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막 녹화를 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냥 그 통과를 했다는 서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생긴 문제인데 덕분에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변속기 개발 성공해서 완전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고 K2 전차 수출 폴란드 버전 이전에 이미 이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이거는 터키의 K2 전차의 형제인데 K2 전차의 부품을 많이 사용한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래 튀르키예는 국산 파워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개발이 지연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버전에는 우리 K2 전차의 파워팩이 가고 그 뒤에는 튀르키예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어서 이제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K2 전차 파워팩을 만드는 건 이제 옛날에는 두산, 지금은 현대 인프라코, 그 다음에 변속기는 S&T 다이나믹스, 둘 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겨우겨우 만드는 건데 튀르키예 독자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생산 공장은 있습니다. 자동차. 있어요. 예.
생산 공장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거에 비하면 자동차 공학 기술도 나는데 군사 기술로 집중해가지고 이 파워팩을 우리랑 동등한 걸 만든다는 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걸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자기들 조립해놓고 택만 갈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파워팩 기술력이 만들어진다면서 우리는 완벽한 EL 프리가 됐습니다. 익스포트 라이센스에 제한이 없다. 이 익스포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도기체 전차는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어서 K9 자주포도 중동 수출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출 승인을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 엔진 파워팩 이런 것도 국산화가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KF-21 엔진과 좀 비슷한 스토리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기술 자립이 돼가지고 플랫폼이 확장되었다. K9 자주포 AS-22 장착차 이런 것도 다 지금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 그리고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 육해공 전반의 무기 체계를 토탈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강점도 있는데 이 패키지 수출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육해공 거의 모든 방산 제품들을 특히 핵심 중장비, 전투기, 탱크, 장갑차,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다 만들 수 있어서 토탈 패키지 수출이 가능한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패키지 내고 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가령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KF-21로 시끄럽지만 또 다른 건 또 협력을 하고 있어요. LIG 넥슨이 현재 미사일 공장에 생산한다는데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대공 미사일, 어뢰, 대잠 미사일, 그 함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여기다가 뭐 그 공대지 로켓, 뭐 유도 로켓 이런 함대 함 미사일 뭐 미사일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토탈 패키지 미사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LIG 넥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미사일 종류가 서너 종류 돼요. 한 회사가 이걸 제공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게 호주가 K9 자주포를 AS9 자주포 이렇게 도입하고 AS21 레드백 장갑차 이렇게 했는데 파워팩이 호환이 돼요. 같은 회사에 만들고 같은 엔진을 가니까 이런 거는 유지보수 공급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성능 개량이 있습니다. 지금 LSM이라 해가지고 작년 말 거의 올해 초에 지금 개발 완료가 됐는데 개발 완료되기 전부터 후속 LSM2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드가 요격 실패한 낮은 고도의 탄도탄 표적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활공탄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 궤도를 바꿔서 요격을 어렵게 하는 신기술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LSM2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활공탄에 대한 요격도 가능한데 고도도 높아져서 이제 사드랑 같은 요격 고도를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주는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거든요. 이 성능 개량은 해외 고객한테도 이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버전 K2PL 전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폴란드에서 요구한 사양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거를 우리 군 버전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능 개량 유지 보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 그다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업체 간 갈등이 최근 2, 3년간 너무 심해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웬만한 방위사업체분들 다 인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경쟁은 좋은 겁니다.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연구개발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걸로 제품을 내놓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과열되거나 중복 투자되거나 이러면 비효율이 생기는데 천궁2 수출을 할 때 LIG 덱슨과 하나시스템의 갈등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하나시스템이 그 레이더를 LIG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격을 높인다거나 이걸로 싸움이 생길 때 중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잠수함 수출할 때도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서로 원팀이 안 돼가지고 이제 호위함 수출 같은 게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잠수함 권역 그 수출 권역 이런 게 논쟁이 있었고 이게 참 단순히 그 돈 싸움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점점 심해지면 업체 무기 체계별로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즉 국산 데이터링크 G 체계 같이 토탈로 만들어서 육해공은 우리 장비를 우리가 다 수출하면 그 장비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한국도 그게 아직 많이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KF-21 보라비 전투기가 막 공중전을 할 때
공중전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천공한테 명령을 보내가지고 천공이 대신 요격해주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네. 합동 교전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솔직히 진짜 좀 한국 K방사의 어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 수출 과정에서 이제 한국 국내 내수랑 수출 무기를 만들 때랑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단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해외 그 중소기업들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좋아야 되는데 마진율이 낮아져가지고 근데 마진율을 무조건 낮게 만드는 거를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니들이 올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되려면 또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다만 이제 이런 가격이나 노력을 중소기업한테 전가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K방산의 원동력이거든요. 대기업들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 정치적인 발의는 아니고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방위사업 컨트롤 타워 담당하신 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연합해가지고 슬기롭게 방산 수출을 밀고 간다 했는데 지금 방위사업청 청장님도 안 계시고 뭐 이런 컨트롤 타워도 지금 정확하게 원래 계획대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조속히 해결되어서 이제 한 그 업체 간의 갈등도 이제 좀 분쟁 조정도 해주고 이런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원팀이 되게 하는 것을 정부의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뭐 휴대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 때 정부가 간섭을 한 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방산 수출은 G2G 거래가 대부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체한테 이거를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리고 사실 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산 수출 잘 되면 우리 방산주 사신 시민들도 좋아하고 좋죠. 네. 그다음에 정부의 그 성과로 되고 기업도 좋고 이게 다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냉정하게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속히 이 리더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주요 방산 이슈 잘 다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뭐 엔진 개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KF21 관련 현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또 아까 말씀하신 연구 인력도 또 장기적으로 많이 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특파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